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공정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래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사실은 공정이라는 화두를 갖다가 국정의 지표로 설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는 아니죠. 이제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혁명과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공정의 정부라고 자임하고 또 자부한 탓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크게 위로받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공정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특히 2020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 등 군명마다 공정성의 시비를 불러일으켰죠. 공정과 관련하여 이념과 현실사의 일종의 간극 현상 또는 제가 보기에는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논의의 이제 출발점인데요. 왜 공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적 핵심 문제로 떠오른 것일까요? 우선 공정의 문제가 떠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오신 우리 신광현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공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또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들이 다 불공정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불공정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도가 있는 거죠.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벌 기업 자제가 돈을 주고 이렇게 폭력을 하는 사건이라든가, 엽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어떤 분유 제조 회사의 이 갑질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것부터 해서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 사건까지 불공정 혹은 부정의, 불법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공정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정치적으로 등장한 거죠. 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가르친 그런 것도 없고,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적인 수준에서, 일반 대중 수준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고민해보고 논의해보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굉장히 불균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정치적으로 대두가 된 거죠. 예. 정치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사실은 그것이 철학적으로 또 일반 대중의 어떤 의식 속에서 잘 나름대로 공유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어도 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공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정치적으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뭐 인천공항의 경우처럼 공정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이해에 기초해서 공정을 해석하는, 저는 그것을 상황적인 공정의 개념이라고 부르고 예. 있어요. 예. 어떤 보편적인 공정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기회의 평등, 그다음에 결과의 어떤 공정, 그다음에 초기적인 어떤 조건의 공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행위자가 그 자기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도처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전형적으로 그런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 혹은 공정과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공정을 다루시는 도덕 철학을 하시는 분이나 철학 사상을 하시는 분이나 정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영향력이 커져서 공정에 대한 개념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원리로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담론 형태로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선생님 안 돼 있는 말씀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불공정한 사회적 현상들, 뭐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행하는 행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선생님 이제 보편적 공정과 예컨대 상황적 공정을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각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는 소위 말하는 체감적인 주관적 공정 지수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제 같이 이거 뭐 순서에 관계없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소위 경제 성장 제1주의를 내세웠던 개발 독재 시대에도 엄청난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공정이라는 담론이 형성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예컨대 민주화도 형식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정착된 상황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호기심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윤병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 교수님 말씀처럼 공정이나 정의와 관련된 개념적인 대혼란 상황인 것은 맞고요. 공평, 공정, 또 정의 사이의 어떤 개념적인 차이나 겹침,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엄밀한 그런 구분이, 정의가 또 학문 공동체나 공론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저는 왜 다시 지금 2021년, 2020년 상황에서 이 공정이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으로 다시 부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공정과 정의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핵심적인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반응인 것이고요. 그런 어떤 불만족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한 10년, 20년 가까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보면 대개 10명 중에 8명 이상, 즉 80%가 넘는 한국 시민들이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라고 하는 답변이 일관되게 한 10년, 20년 거시적으로 봐도 이렇게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제 2010년도인가요? 아까 마이클 샌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이클 샌들의 그 대학 1학년 교양 교재죠. 그게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합 지금까지 한 200 몇십만 권이 우리 사회에서 판매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00만 부, 200만 부 이 정도로 책이 팔리려면 거기서 마이클 샌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한국 시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서적 성감대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짚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런 마이클 샌들 책의 베스트셀러화에 일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헬조선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에 전사인 교수가 쓴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 있죠. 한국 사회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말의 끄트머리를 앞운을 맞춰서 절묘하게 포착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만하게 되고 민주화가 진척되고 하고 나니까 이제 공정과 정의라는 긍극적인 어떤 가치나 목표에 대한 성찰을 한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시적인 진단이고요. 미시적인 진단으로는 아까 2016년, 17년에 촛불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가 그 당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었고요, 울려 퍼졌었고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어떤 토론 주제하고 이 연계를 지으면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혁명의 계승자임을 자임을 하고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때 80%가 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이 역동적이고 변화로 충만해 있는 사회에서 80 몇 프로의 지지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80 몇 프로를 넘는 지지도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저는 만장일치 민주주의에 근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그 대안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설립을 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의 통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간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선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균열해 온 그런 시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계속 부식되어 온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요. 각종 정책 실패, 그러니까 인사정책의 난맥상, 법치주의의 균열, 민주주의의 어떤 해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국민적 불만의 확산 과정하고 동행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2020년, 2021년에 새로운 하도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히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실패,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훨씬 사실은 치명적인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균적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자, 이게 나라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의 치세가 4년이 진행되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더 우심해지고 더 절박해졌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제 결부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하고 연관된, 법치주의 해체하고 연관된 불공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정부, 이전 보수 정부들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실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정과 정의가 다시 새롭게 시대 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평규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아주 특히 전상인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헝그리에서 앵그리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다. 아주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자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정이라는 문제가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공정이라는 착각에 이르기까지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수가 판매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는 독특한 한국적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권, 아마 진보 정권과 관계없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윤평준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8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고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컨대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실 낙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 분노한 상태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명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선생님들 상호간에도 마이크가 꺼졌네요. 중간에 박명준 이야기 교수님 좀 마이크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예. 저는 이 진단이나 그 분석이나 두 분 말씀에 동일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정치학적인 말씀을 좀 첨가해 보면, 우리 사회가 비로소 이제 그 한 사회의 가치 공준, 공통의 가치 토대를 좀 논의하는 그런 전환점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 진영 독임, 일정한 파당주의의 가치 지향은 제시되었지만, 이런 공통의 가치 준거나 그 어떤 지향들은 논의가 좀 부족했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같이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정이 핵심적인 그 문제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선 두 보수 정부의 시장 어떤 주의라고 할까, 또는 기업 위주 정책,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 이것이 그 당시에 여러 이제 독서 경향이나 사회 담론을 통해서 나타났던 정의의 담론을 불러오는데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가 아마 그 진보 정부의 출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는 문재인 정부가 그 강한 이 도덕주의, 이념주의, 가치 지향을 자임하면서 그 적폐청산이나 주류교체,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대나 어떤 그 희망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불평등이나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 이것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심화가 됐고 어떤 분야에서는 악화가 됐고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개악이 됐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강한 그 진영성이나 파당성을 노정한 것이 과연 이것이 공정이나 공평 또는 정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의문 내지는 당혹감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본격적으로 좀 일반적인 이 당혹을 넘어서 그 일반적인 사회 담론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좀 네 번째 이 강한 파당성이나 진영성, 독임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정의나 공정이나 이 공평, 평등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자기 모순, 자기 배반, 위선에 대한 이 저항, 균형감 같은 것이 이제 그 시민사회 내지는 한국 사회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진보 보수를 넘어서 민주화의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문제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그 최소한의 어떤 상황 설명 그리고 그 상황 설명을 통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거나 때로는 그 어떤 사과 내지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은 악화돼 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어떤 논리의 폭정, 논리의 우격다짐을 통해서 이것도 공정이고 이것도 정의고 이것도 평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이중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배반이나 자기 모순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현실 상황은 현실 상황대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 공유는 가치 공유대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런 진영 폭정이나 진영 독임을 넘어서는 진영 구획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공정이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승번을 돌고 나니까 네, 박 교수님이 예. 아주 정교하게 단계별로 공정, 정의가 화두로 등장한 정치학적인 그런 맥락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 담론의 재대두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서 이제 신광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공정과 정의 개념이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뒤섞여 가지고 정연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렇게 대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진화의 필연적 사물이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제 이 공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내실화시키고 심화시키려면 최소한의 개념 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즉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취임사보다 더 아름답고 그야말로 명석판명한 이 공정에 대한 이 개념 정의를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빌려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 사회의 공정 논의는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한 10년, 20년 정도 되는데 주로 과정에 경쟁 과정에 공정에 이 초점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히 그 문재인 진보 정부가 이제 가치지향적인 정책을 펴면서 결과의 정의로움을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 공정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풍요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경시되었던 출발점 또는 기회의 균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의 균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 이것을 제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출발점과 기회의 균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평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학문적인 개념으로 담아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쟁 과정은 공정함, 페어니스로 요약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의 어떤 그러니까 경쟁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약자의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해주는 이런 차원의 정의 구현, 이것은 이제 결과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그 개념 정리를 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결이 계속 입체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예.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공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우리 이제 박명희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이제 불투명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광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공정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념이 혼란스러울 때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이라는 낱말과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이기보다는 불공정 사회이고 평등 사회이기보다는 불평등 사회이고 공평한 사회이기보다는 예컨대 뭐 불평부당한 이런 사회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적 양극화이거든 아니면 정치적 양극화이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아주 왜곡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윤평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 불평등을 전제로 해서 태어난 개념입니다. 이제 존 롤즈가 사실은 정의의 이론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도 사실은 공정은 사회적 제도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미래의 삶을 어떻게 기대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전망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나면 좋은 직장과 좋은 소득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라는 소위 이런 개념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가짜 공정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수의 제한된 이런 기회를 놓고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적나라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정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유산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적나라한 경쟁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점에서 불평등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